자, 지금부터는 정책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정책의 본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정책의 발전, 정책의 요소, 정책 과정, 이거 한꺼번에 좀 모아놔 봤는데요. 일단 라스웰에 대한 얘기가 144번에 나와 있습니다. 라스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라스웰 같은 경우는 정책학의 창시자죠. 1951년도, 이제, 정책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정책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도 상황이면은, 저기 뭐냐면은, 이게 이때가, 행태주의가 굉장히 이제, 만연해 있던 시대, 이제 행태론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정책학이 두각을 받지 못했다. 왜냐면 성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다가 60년대 중후반으로 와서 후기 행태주의가 이제 또 널리 또 이제 퍼져나갈 때, 그때 정책학도 이제 떠올랐고, 그때 대표적인 학자 이제 드로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드로어. 초합리성, 이런 거 얘기했던 드로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책학 라스웰의 정책지향이라는 논문 1951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정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과 경험의 존중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가 바로 이제 초합리성과 관련된 드로어의 얘기입니다. 드로어의 얘기. 3번은 드로어예요. 라스웰이 아니라 드로어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웰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행태주의에 밀려났다가 이제 흑인폭동, 월남전 등 사회적 혼란 시기인 1960년대 재출발했다. 신행정론이 발전하던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성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책의 3요소 그러면요. 정책의 목표, 정책의 수단, 그리고 이제 정책 참여 대상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이 3대 요소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 목표에 대한 얘기인데, 정책 목표가 이제 변동할 수 있죠.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의 전환이 있고요. 목표의 승계, 목표의 다원화, 목표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래 표방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반대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환경의 변동 등으로 목표 정당성이 상실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목표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조직은 존속해요. 조직은 그대로이고 조직이 표방하는 목표를 바꿔요. 그래서 조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의 승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목표에서 B라는 목표로 이제 목표가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목표의 승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의 승계 됐죠. 목표의 전환이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목표의 전환. 목표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들에 나타나냐면, 목표 자체가 원래 설정된 목표대로 안 가고 조직이 자꾸 다른 목표로 이제 이렇게 치우쳐져 버리는 건데, 여기에 과두제 철칙이라든가 과잉동조라든가, 그죠? 과두제 철칙, 과잉동조 같은 거, 혹은 또 내부성 이런 것 때문에 원래 표방했던 목표엔 관심이 없는 다른 목표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목표의 전환이었습니다. 목표의 전환과 목표의 승계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목표의 승계는 아무튼 이게 본래 목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요. 이 단원 맨 끝에 가보면 이제 정책의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의 변동.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 정책의 변동에서 정책 혁신이니 정책 그다음에 승계, 정책 유지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정책 목표에 대한 변동이에요. 목표의 변동.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정책 과정은 통상적으로 이제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그리고 정책 평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문제 구조화를 통해서 정책 문제 본질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때요? 의제 설정 단계 있잖아요. 의제 설정 단계. 여기에서는 문제의 구조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제화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협의의 정책 분석은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협의가 아니면 그 광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광의의 정책 분석은 그럼 뭐냐 이런 것인데 요게 이제 단지 정책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걸 넘어서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까지를 다 포괄하면 이제 또 좀 이제 폭넓은 정책 분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책 분석이다 그럴 땐 그 안에 양적인 분석과 질적 분석이 같이 들어가죠. 양적 분석은 이제 체제 분석처럼 이제 객관적으로 통계치 같은 거 내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 이 수치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양적 분석, 체제 분석 같은 것들이 되고요. 다르게 말하면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 투입 대비 산출 괜찮냐? 이걸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 분석에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질적 평가까지 해야 됩니다. 질적 분석까지 해야 되는데 그 질적인 개념으로 가면은 이제 뭐까지 봐야 돼요? 그때는요. 능률성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 구현할 수 있냐? 뭐 예를 들면 형평성 구현이 가능하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 가능하냐? 이런 걸 이제 정책성 분석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봐보면 우리가 이제 정책 분석이다라고 하면 정책 분석에는 요건 이제 대안을 그죠? 대안에 대한 이제 정보 수집과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같은 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대안을 정보 수집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방향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대안의 방향 제시 같은 것까지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분석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요 안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경제성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경제성 분석이 이제 양적인 이제 분석이다. 양적 분석이라고 봐야 되고요. 요게 이제 양적 분석과 관련된 게 이제 체제 분석이었습니다. 체제 분석이라든가, 혹은 이 안에 이제 관리과학 같은 기법도 있죠. 관리과학이 더 디테일한 거예요, 그냥. 예, 관리과학은요, 되게 단기적으로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 따지는 것이고, 체제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 좀 이제, 얘가 약간 이제 전술적인 거면 얘는 전략적인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전략적인 거.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분석을 해보는 게 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성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게 질적인 분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까지를 맞춰야 이게 이제 정책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 얘기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정책 분석 규범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실증적 연구만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규범적인 게 요거 바로 이제 정책성 분석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성에 부합하느냐?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모니터링과 평가가 있는데요. 모니터링도 일종의 평가지만, 모니터링은 이제 집행 과정에서 잘 가고 있는지를 자꾸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평가는 아마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걸 보면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이제 잘 된 것인지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 그 총괄적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 이랬을 때는 아까 3번 요 정도만 체크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8번은 드로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정책 과정을 얘기할 때 드로우는 조금 다르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통상 어떻게 제시했어요? 아까? 예,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이제 결정.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집행. 정책에 대한 평가. 이 과정으로 봤지만 드로우는요. 이게 이제 정책 결정을 중심에다 놓고 정책 결정 전에 하는 거를 초정책 결정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정책 결정 이후를 후 정책 결정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18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세부적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외우기에는 좀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정도로 뭐 자주 출제된다면은 뭐 외워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뭐 요게요. 어쨌거나 이게 감각적으로 또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정책 결정을 중심에다 놓고 그거를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건 초정책 결정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됐으면은 그걸 집행 준비해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가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전부 다 이제 후 정책 결정 단계로 몰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초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원을 세부 정책 결정 단계에 배분한다. 이거는 이미 정책 결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세부적인 뭐 이제 결정 단계까지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의 준비 단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행 준비면은 이미 결정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 정책 결정 단계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및 문제, 가치, 자원의 배분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결정 체제를 설계한대요. 이게 맞는 거겠죠. 정책 결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은. 그리고 4번 정책 대안의 탐색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정책 결정 단계겠죠. 자, 요렇게 감이 오죠? 이거 세 개로 나눴을 때 각각 어디에 들어갈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내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단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초정책 결정 단계를 찾으라는 것은. 자, 그래서 답을 그렇게 구해봤고요. 이제 정책의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죠? 분배 정책, 규제 정책, 구성 정책, 재분배 정책.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로이가 얘기한 배분 정책. 자, 볼까요? 이거는요,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갈등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분배 정책은. 그죠? 그러니까 남이 받을 때 그거를 왜 네가 받냐? 난 내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쟤네만 주냐? 나도 줘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갈등을 겪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더 준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게 장점이자 약점인데, 정치권을 압박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어요. 표가 하나의 이제 압박 수단인데, 그게 결국엔 주권자의 판단이라는 것도 되는 것이라서 단순한 흥정이라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이제 국가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래서 그 대응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원하는 것들 들어줘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좀 정해질 뿐, 원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구현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배분 정책은요, 특별히 누구하고 갈등할 문제는 아니에요. 갈등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구랑 싸울 문제는 아니다. 이게 갈등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답이 1번이 돼버렸어요. 이게 갈등이 커지는 건요, 재분배 정책 갈등이 엄청 크죠. 재분배 정책. 왜냐하면 그거는 가진 자한테 뺏어다가 안 가진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계층 간의 대립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세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거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세금이에요? 소득세. 그죠? 소득세.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한테 너 돈 남겨먹었으니까 세금 내라. 그거 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그렇게 많잖아요.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걸 또 도입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인가 도입인데, 그런데 이거를 뭐 더 연장해야 된다, 미뤄야 된다, 뭐 대선 후보 중에서는 나 그거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아직 실현도 안 해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세저항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조세저항에 부딪혀서 그러는데, 주식 투자로 그게 3년간 5천만 원 이상인가 남긴 사람한테만 해요. 그런데 통계 보니까는 개미 투자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남기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대. 그럼 뭐 하는 거야? 거기다 신경은 엄청 쓰면서 그것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또 그렇게 버는 사람은. 왜냐하면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잖아. 그래서 3년 평균을 내보면 그게 또 이게 벌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버는 사람 많지 않대요. 그렇대요. 아무튼 주식은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단타 치고 이런 짓 하면 강동구청 그 공무원 봤어요? 130 몇억 원인가 횡령한 놈? 별의별 놈 다 있어, 진짜. 그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서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 돈을 했겠습니까? 처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 손대고 바로 넣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 생각하고 다르게 떨어져 버리면 그잖아요. 그거 메꿔야 되니까 다시 한 방 더 해야지 이러다가 보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버린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잘못된 욕심이 그런 결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 단계가 되면. 뭘 그렇게 알아서 자기 확신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난 경제를 몇십 년을 강의해도
어? 몇십 년이 되게 늙어 보이네. 그러니까 좀 이게 오래 강의를 해도 그래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 아직도 우둔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경제 공부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도 갑자기 막 자기가 막 이 패턴이 보인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지. 그게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게 그저 세계적인 투자자들은요, 자기네들은 개별 종목에 대한 예측 안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공통점은 개별 종목은 모르는 일이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예측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그래서 그 규제 정책 얘기하다 거기 갔네요. 재분배 정책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를 걷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소득을 많이 거둔 사람한테 세금 걷어다가 소득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반발. 직접세 종류로 이렇게 세금 거둘 때는 이런 반발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이제 갈등의 이제 그게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 규제하면은 능률성이 떨어진다면서 계속 반발한다 그랬죠. 그런 건 규제 정책. 그 규제 정책도 갈등이 커요. 정책의 이제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의 갈등도 크고, 그죠? 정부하고의 갈등도 크고, 갈등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배분 정책은 갈등의 양상은 별로 없다. 우리도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만이다. 자, 규제 정책으로 갑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 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이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불응자에게 강제력이, 그래서 규제예요. 정부 규제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나왔고요. 계급 대립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구성 정책도 나와 있는데, 요 사례는요, 맨날 나와요. 구성 정책 얘기할 때. 선거구 조정 같은 거 있잖아요. 제도 개편, 이런 건 다 구성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가 진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요, 뭘 요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선거제도를 개편하자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내공을 쌓은 시민이 사실은 잘 없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맨날 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새로운 사람 뽑는다 뽑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그 불만이 근데 많이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또 좋아진 건 인정도 안 해. 사람들이. 그 욕은 계속해. 그러는데 진짜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제도를 바꿔야 돼요. 국회의원 선출 방식 자체 바꿔야 돼요. 우리 농경사회도 아닌데 지역사회 기반해가지고 계속 국회의원 뽑잖아요. 그죠?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도 또 따로 하는데 이게 계속 이 구조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까지는 고민을 잘 안 하죠. 사실은 이걸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그게 구성정책의 특징입니다. 구성정책의 특징이 뭐였어요?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당사자들은 관심이 많아. 그래서 지역구에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절대 지역구제도 안 바꾸려고 그래. 자기가 여기다가 뭐 만들어 놨잖아, 지금. 열심히 활동해서. 근데 이게 사라지면 자기가 또 그 다음에, 배지를 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강력 저항합니다. 지역구 줄인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만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 정작.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대선이 끝나면 또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과잉됐다고 보는데, 이 여가부 폐지에만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그것만 이슈가 됐어. 이슈가 됐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관심도 없어. 근데 여가부는 되게 작은 조직이거든요. 상징성으로 굴러간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상징을 가지고서만 뭐 갈등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 관심이 없다. 나머지 조직 개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또 당사자들은 조직을 뭐 통합하네 뭐 하네 그러면 관심이 되게 크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 기재부를 쪼개겠다 그러잖아요, 다시.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큰 일이에요. 그게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다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관심 없어. 언론도 관심 없고. 그게 구성정책이라고 설명을 했죠, 우리가. 구성정책은 당사자들만 관심이 되게 많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쭉 지나갈게요. 쭉 지나가 버려. 이거 용어는 기억나시죠? 153번에. 요거 이제, 그죠? 여기 지대추구행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이제 포획 현상 얘기할 때 나왔던 거예요. 지대추구행위라는 게 경제적 이익을 지대라 그래요.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 요걸 지대추구행위라고 하고, 지대추구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포획이라 그랬어요. 포획. 그래서 정부가 규제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지대추구행위로 인해서 포획 현상이 나타나죠. 나는 빼줘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빼줘요. 나는 예외로 해줘요. 이런 요구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게 지대추구행위예요. 됐을까요? 이 지대추구행위는요,
불공정을 낳죠. 불공정을 낳아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되긴 하는데 시도는 계속 있지. 그러니까 지대충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아까 말했던 포획 같은 것까지 연결되면 그러면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거나 불공정을 낳죠. 불공정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인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계속 이거는 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 보시면 되고 철회상각은 우리 뭐 아시죠? 하위 정보 모형. 그래서 이거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한 가지 종류로 나왔던 것이고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요. 여기 이제 배분 정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로그롤링하고 포크 배럴이었습니다. 그죠? 포크 배럴은 구유통 정치 그래가지고 서로 나 먼저 내놔라, 내 거 먼저 내놔라 이렇게 경쟁하는 거. 경쟁을 하지만 갈등은 크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는 로그롤링으로 타협해가 버리거든요. 로그롤링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투표 담합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니네 먼저 해라. 다음에는 우리 밀어줘라. 이런 식으로 담합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만들겠다 그랬더니 대구에도 공항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그거. 왜 영남권인데 꼭 그 부산에다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도 공항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이제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고 사례를 하나 들어봤고 그리고 지나가 봅니다. 이런 거 해보실만 하죠. 155번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어떤 게 어떤 정책에 들어가는지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 연습해 보시고 쭉 지나가 볼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지나가고 160번으로 갈게요. 그냥 꼭 지나가고 그 사이에 뭐 풀어드려야 될 거 있어요? 있으면 말씀하시고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 사례 가지고 하는 거라 한 번씩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왜 여기 종류지? 이렇게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되고 160번으로 가면 여기서는 이제 정책 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거는 왜 찝어보냐면 뭐 그래도 한 문제는 풀어봐야지. 그런 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가 나와서 이거 한번 좀 이 문제로 선택을 해보는 건데요.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를 얘기했던 건 리플리하고 프랭클린이에요. 그죠? 학자 이름도 기억해 두세요. 리플리, 프랭클린. 이 사람들은 연구하면서 규제 정책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에 두 가지로 나눴다. 두 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간접 자본의 구축 맞는 거죠. SOC. 우리 동네 먼저 해줘라. 그게 바로 뭐예요? GTX 우리 동네에 뚫어줘라. 뭐 우리 동네 영 만들어줘라. 이게 다 이거잖아요. 그냥 사회간접 자본 관련된 것이고. 우리 동네 도로 내줘라. 다 이런 거고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그랬는데 이건 규제잖아요. 기업 규제. 그래서 규제 정책으로 가야 되고 환경오염 방지면 여기서는 보호적 규제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배 정책으로 잘못 들어와 있고요. 경쟁적 규제 정책 보면요. TV, 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거는 맞는 얘기네요. 이게 TV, 라디오, 방송권 부여는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예요.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을 더 붙이거나 이러려고 하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TV나 라디오 같은 거는요. 통제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언론 통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자격도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는 이런 게 너무 만연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무의미한 일이 돼버렸어. 이게 이제 1인 미디어도 가능하고 유튜브도 가능하고 다 하니까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TV, 라디오, 방송권 부여를 한다는 게 개념이 옛날보다는 희석된 건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부여해주자. 너무 또 많아지는 것도 꼭 좋지만은 않지 않냐. 뭐 이런 것들 차원에 접근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 경쟁을 이거는 이제 주파수 같은 거를 부여해주는 거라서 경쟁을 완화하는 그런 이제 제도로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는 뭐죠? 이거는 분배 정책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죠?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와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가 나왔는데요.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요즘에 요거 올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작업장에서 사고가 있으면 재해가 오면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등기이사 같은 사람들, 그죠?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이런 건 다 보호적 규제가 맞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위생규제 이것도 보호적 규제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규제, 환경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규제, 소외계층을 위한 규제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식품위생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안전이죠, 일종의. 이런 규제들은 보호적 규제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적 규제는요, 상대적으로 재분배 정책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경쟁적 규제는 그리고 오히려 분배 정책, 배분 정책에 좀 가까운 성격이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원을 누가 어떻게 할당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랑 연결성이 좀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재분배 정책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 추락되는 맞는 얘기인데 아까 이거 설명했었죠 잠깐. 그리고 근데 항공 노선 취향권도 아까 그 TV 라디오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경쟁적 규제 정책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나 항공 운항을 해서는 안 되죠. 비행기 사고 나면 비행기는 사고가 나면은 치명률이 아주 높잖아요. 이 치명률이 아야 되나 이것도 뭐라 그래야 돼? 하면 치사율 뭐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을 잃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통사고는 가벼운 교통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비행기는 그런 건 없잖아요. 비행기는 근데 사고가 가장 적어요. 가장 적다고 하더라고요. 적은데 사고가 나면 아주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나 못하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봤고요. 또 지나갑니다. 이 162문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추출정책이 나와버렸어. 추출정책. 추출정책은 이제 알몬드하고 포엘? 그렇게 됐었죠. 알몬드 포엘. 그러니까 이들은요, 추출정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저기였어요. 그 상징정책. 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시를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추출정책, 조세, 병역, 토지 수용 등 민간 부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끌어내는 게 추출정책이 맞습니다.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추출정책이고요. 이건 맞네? 그럼 답은 뭐지? 보호적 규제. 일반 대중을 보호한다. 뭐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구성정책. 그러네요. 선거구조정 정부기구 설립도 나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정부의 도로건설. 이게 틀렸네. 그죠? 정부의 도로건설은 그냥 분배 정책. 배분정책, 분배정책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이런 것도 일종의 분배정책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분배정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4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을 끝냈고요. 챕터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 나옵니다. 정책 의제 설정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의제 설정에서는 어떤 학자가 떠올라요? 여기는 이제 콥이라는 학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콥은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여기가요. 외부 주도형이 있어요. 외부 주도형. 그리고 내부 주도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선진국은요. 외부 주도형도 있고 내부 주도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된 국가.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저 모델이 다 있고 권위주의에서는 외부 주도형은 없지. 저거는 잘 형성이 안 되는 모형이죠. 왜냐면 저거는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선진국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외부 주도형도 있고 내부 주도형도 있다. 그러나 외부 주도형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안 먹히기도 하고 이게 잘.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동원형 같은 거 잘 먹혀요, 안 먹혀요? 동원형 같은 거 있어요. 그런 시도도 있고 다 하지만은 예전만큼 실효성이 아주 높진 않죠. 그죠? 예전만큼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권위주의 때는 거의 동원형의 형태처럼 이렇게 많이 굴러가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약화가 되죠.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동원형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부 접근형 내지는 음모형이라고도 부르는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다가 좀 덧붙여서 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 이제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 이런 굳히기형 같은 거, 메이 같은 학자 굳히기형 같은 것도 얘기한 게 있고요. 정책 커튼 모형 뭐 이런 것들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요. 막 응용 버전들이 또 나와요. 여기도 응용 버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외부 주도형을 기준으로 좀 잡아보자면 외부 주도형은 사회 문제는 겁나 많은데 요 사회 문제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 촉발 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회적 이슈로 몇 가지가 그냥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요 안에서 또 이렇게 좁혀가지고 요게 이제 공중의제화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공중의제화가 되고
이 안에서도 또 더 좁게 이렇게 좁혀져서 여기서 이제 정부 의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이만큼 사회 문제가 있다면 이 안에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 안에서 공중의제 되는 건 또 요만큼이고 거기서 정부의제까지 채택되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 그 설명입니다. 점점 좁혀진다고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요걸 이제 외부주도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동원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정부의제가 돼가지고 PR을 통해서 공중의제가 됐다. 뭐 이거 떠오르시죠? 요거는 이제 사회 문제에서 정부 의제로 바로 채택이 됐다가 그랬다가 요게 이제 이거 PR을 거쳐서 공중 의제화가 된다. 요게 특징이었습니다. 특징이었고 내부 접근형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로 다이렉트로 가고 끝!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최소한의 시도도 없다. 이런 유형을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네. 국민들은요, 단순히 그냥 그러잖아요. 외교 문제 같은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친미냐, 친중이냐, 뭐 이런 걸로만 나누는데, 실제 외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지, 되게 복합적이지 않을까요? 복합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예? 삐끗하면은 우리의 국가의 운명이 달린 게 외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치적 선동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냥 말하기 좋게는 우리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언쟁하고 그러던데, 불필요한 얘기죠. 불필요한 얘기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는 겁니다. 외교에서는. 그게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용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사탕 발림도 하고, 뭐, 그죠? 예, 비위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외교는 되게 냉정한 거여가지고, 사실은, 홍콩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어떤 과정을 본보기로 삼겠다 막 하는데도 우리가 거기다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중국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뭐, 꼭 무슨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저 보수 세력이 잡았으면 그러면 홍콩 민주화를 지원해 줬겠어? 그러지는 않는 거죠. 이게 이 국제사회가 그런 면에서 아주 냉정함이 있어요. 그죠? 우리 살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1순위로 적용이 되는 거지만 우리도 거기서 예외는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을 자꾸 공격하는 나라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요. 많이. 원래 관계 안 좋잖아요. 걔네는. 관계 회복이 된 적이 없어. 그런 정도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북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하고만 친하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미국하고 관계가 계속 친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풀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요 국민한테 다 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게 물밑에서 얘기되고 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선진국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부적 근형. 국민한테 다 이걸 패를 까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되니까 우리는 누구 편이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저차원적인 얘기에만 머무르는 거죠. 외교나 이런 것들은. 이슈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걸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상화된 정책 문제보다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 의제화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책 의제 설정이 될 만한 거는 어떤 거냐? 일상화된 정책 문제가 당연히 더 쉽게 정책 의제화가 되죠. 이건 틀린 얘기잖아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다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야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 야 이건 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도 심어주는 것이고 또 다수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책 의제화가 훨씬 더 쉽다.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으면 의제화가 어렵죠.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여론의 힘을 얻어내야 돼요.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집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정책 의제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의 관심 직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크다면 정책 의제화가 쉽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관심 갖는 영역이다. 그러면은요, 정책 의제화가 쉽게 되겠죠. 그죠? 뭐 이런 형태로라도 가겠지. 동원형 같은 형태로라도. 그죠?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였고요. 정책 메커니즘이라는 얘기를 해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굴러가냐. 이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편파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익과 손해가 또 거기서 나눠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책이라는 게? 정책은요. 이상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이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모두가 다 해피한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게 또 편파적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회 문제는 정책 의제화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제 했죠. 아까 이제 모든 사회 문제가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일종의 그리고 체제 이론스럽게 설명하자면 게이트키핑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문제를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시스템이 그걸 다 녹여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것서부터 정책 의제화가 되는 성격도 있는 거죠. 체제 이론 공부할 때 왜 그죠?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도 있고 막 하면서 바깥에서 요구들이 자꾸 밀려 들어와 시스템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과부하돼서 터져버립니다. 시스템 유지가 안 돼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죠? 엔트로피의 힘이 너무 크게 작동하지 않도록 걸러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이슈들만 빨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쪽 체제이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했고, 콥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설명 방식이 다르다 뿐이지 비슷한 얘기예요. 그잖아요. 여기서도 걸러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2번은 틀렸고요. 그럼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집행도 수월해지고 집행 효과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이 선택이 돼야 되고요. 정책 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것들 둘러싸고 어떤 정책 대안이 옳은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죠? 165번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정책 의제는 정치적, 주관적, 동태적,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제, 정책 성격이 있나요? 정책 의제가? 당연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그래서 이 이익을 조율해야 되고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주관성도 있죠. 정책 의제는 서로 중시하는 게 다르니까 그죠? 예,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동태성의 특성을 갖는다 그랬는데요.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관심사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책 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면 이건 3종 오류라고 하는 거죠. 3종 오류. 정책 문제를 잘못 인식하는 오류, 이거를 근원적 오류, 메타 오류, 3종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3종 오류, 3종 오류. 됐죠? 3종 오류. 1종, 2종 오류는 인과관계를 잘못 설명하는 거고요. 3종 오류는 문제 자체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지, 지금.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2번이 바로 답이 됐고요. 킹던이 정책 창 모형이라는 걸 제시한 바 있어요. 이건 이제 쓰레기통 모형에서 끌고 들어온 거죠. 맞아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쓰레기통 모형이 끌고 들어왔는데 쓰레기통 모형은 요거보다 그 다음 단계인 뭐냐면 정책의 결정론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정책 의제 설정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킹던이 제시한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정책 흐름 모형 아니면 정책창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창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것인데 그 정책창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단발적이고요. 흐름이 다 맞물려야 되고 그리고 열려 있다고 해도 금방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고려해야 됩니다. 언제 또 문이 열릴지 장담도 못합니다. 세 가지 흐름을 뭐로 얘기했냐면요. 문제의 흐름과 그 다음에 정책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말을 좀 길게 해놔서 그렇지 정책의 흐름도 있고 정치의 흐름도 있고 문제의 흐름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의 흐름이 있다는 거는. 대안도 어느 만큼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요구도 좀 이렇게 좀 거세야 되고 그런 게 맞물렸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정책 의제로 채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콕과 엘더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체제 의제, 제도 의제. 말을 바꿔놨죠? 얘가 체제 의제입니다. 공중 의제가 체제 의제. 체제 의제 내지는 환경 의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예. 얘가 체제의제, 환경의제라고 한다면 정부의제는요, 제도의제, 제도의제 이런 말을 쓰죠. 예, 그리고 공식의제라는 말도 써요. 공식의제, 제도의제, 공식의제 그런 말들도 씁니다. 용어를 좀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학자마다 제시한 용어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예, 그런 걸 갖다 응용해서 여기다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체제의제는 체제니까 환경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제적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중이 다 관심 갖는 것은 좀 이렇게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공식적으로 채택된 거, 정부 의제는. 그래서 공식 의제 이런 말 쓰고 제도화되는 의제, 제도 의제 그런 식으로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용어들이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외부 주도 참여형, 동원형, 내부 접근모형 이런 얘기들 다 나왔네요.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170번에 거기 보면요. 킹던이 주장한 정책 창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1번은 맞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뭐 필요한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정책 창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가 있고, 3번이 이제 틀린 거죠. 정책 창이 한번 열리면은 잘 안 닫혀.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면 쉽게 닫힐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1번. 또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게 뭐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낮아 보여요? 2번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으면 아까 앞에서 봤던 얘기죠. 네, 그거랑 유사한 문제죠. 네, 그 경우에는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테마 24 정책 네트워크 모형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어요.